미국이 부도 난다라고들 보고 있죠 지금요. 아니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도대체 금융시장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되겠습니까? 네. 실제로 난다라고 하면. 근데 미국이 지금 보시게 되면 부채 한도 실제 협상을 해야 되는 2011년에 90%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훨씬 그 위기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신용평가사들이 결국은 그렇죠.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을 하면서 미국에 문제가 생기고 자산시장이 한번 이제 무너졌던 거거든요. 지금은 뭐 90%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과도한 일정 부분에 배팅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86번가 정광 대표님과 함께 지금 참 헷갈리는 시장 그리고 뭔가 쭉 가던 주도주도 꺾여 있는 이 느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 대표님께서 잘 좀 판단의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뭐 경기 침체 이야기부터 좀 먼저 시작하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침체에 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침체를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많이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는 뭐 이미 다들 많이 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그 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라는 주장하고 오지 않는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하고의 차이에서 그럼 과연 그게 어떤 데서 기인을 하느냐라는 거를 한번 또 뭐 사실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일 이제 침체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요인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리 인상기에는 침체가 많이 왔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과거에 14번의 인상기 중에서 무려 11번이나 침체가 왔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굉장히 이제 벌어져 있죠. 근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들의 과거에 이런 경우들을 보면 8번 중에서 무려 7번이나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참고를 했을 때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에는 이게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금리 인상기 지나면 경기 침체 온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경기 침체 온 확률적으로 매우 높으니까 두 개가 같이 지금 온 거니까 당연히 네. 침체 이야기를 할 수밖에 근데 없다라는 어쩌면 경기 거죠. 침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너무 과열됐다라고 보고.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저도 그러면은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확률상으로는 높은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몇 주간 계속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좀 긍정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침체 관련해 가지고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GDP 성장률이 어떠하냐 아니면은 이익 성장이 어떠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100%의 높은 확률로 얘기를 해주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네, 과거에 이제 침체 시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요 회색 구간이 침체 구간입니다. 근데 요 회색 구간에 도달할 때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항상 실업률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실업률이 과거 침체하고는 늘 동반이 되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앞서 예외들이 있잖아요. 뭐 금리 인상기에는 3번의 예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도 한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 예외기 때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 실업률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가 금리 인상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장단기 금리가 크게 역전이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안정적이니 침체로 가지 않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에 실업률이 이것들보다 더 앞서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침체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실업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침체를 피해 갔었던 실업이 다행히 안정적이어가지고요. 그 시기들을 보시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 세 차례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네. 고용 시장이 워낙에나 독특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이 좀 이상할 정도로 고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머지 앞에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침체가 올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근데 고용 시장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지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코로나 당시에 사망자도 많이 늘었고, 또 우리가 보시면은 이민자도 많이 감소를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조기 은퇴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일자리에서 사라진 그런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뭐 조금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뭔가 내치기보다는 그게 필수 인력인 겁니다. 이제 그 고용 그들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실업률이 3.4%로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자료를 봐주시면 뭐 이것도 역시나 많이 보셨겠지만은 실업자 한 명당에 일자리가 열려 있는 거, 구인 일자리가 열려 있는 게 예. 실업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좀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배율로 따지면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원래는 2개까지 열려 있다가 지금은 1.6개 정도. 예. 근데 과거에는 일자리가 실업자보다 이렇게 그 반대였었거든요. 실업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원래는 이제 제가 요거를 희망회로라고 했는데 원래 희망회로는 돌려봤자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몇 달 전에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업의 증가는 없으면서, 그러니까 침체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만 내려오게 된다면 어떠할까? 즉 구인만 감소하게 된다면 어떠할까? 이거야말로 골디락스. 그렇죠. 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직전에 있었던 FOMC 회의 때 침체 관련해 가지고서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네. 그 이유는 노동시장이 정말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실업률의 큰 증가 없이도 노동시장 열기가 잠재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체를 피하는 경우가 침체를 겪는 경우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기인을 기반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파월의 목표기도 하고요. 네. 자기 목표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대로 파월의 희망회로네요. 네. 그래서 그게 몇 달 전에 저런 이야기를 꺼냈었을 때만 해도 이게 정말 말이 될까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말이 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인하고 지금 실업하고 과거에는 침체를 겪게 되면 실업이 급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몇백만 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인도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일자리 공고낸 거를 이제 그 삭제를 할 거잖아요. 기업들에서요. 네, 네. 그게 한 100에서 200만 정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자체가 보게 되면은 한 500에서 700만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 침체 때는 일이 있었죠. 실업하고 구인을 다 합치게 되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하게도 구인이 지금 실업자 대비 해가지고서 600만 명 이상이 높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느냐라고 하면 실업자 증가는 0명입니다. 0명? 예, 실업자의 증가가 없었어요. 예. 월간 고용 보고서 상에서는 지금 실업자 숫자가 이제 최소입니다. 지금 이번 사이클 들어와서 네. 반면에 구인은 244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런 이제 생각이 반론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좀 늘어나고 있던데 요거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밑에서 조금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실업률은 낮을까? 그 다음에 왜 실업자는 낮게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제일 뭐 이제 크게 이유로 보고 있는 거는 실제 실직이 발생은 하는데
근데 그렇게 실직하신 분들이 곧바로 재취업을 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는 뭐 우리도 뭐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대규모로 그런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는 그 즉시 다른 기업으로 또 재취업이 쉽게 된다라는 거죠. 재취업했는데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간이 이제 우리도 뭐 이직을 하거나 할 때 네. 조금 이제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다고 치면 네.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장기 실업자로 남는 게 아니라 보면은 중간중간에 곧바로 재취업이 되어버리면서 이 숫자에서 빠르게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실업률이 그래서 잠깐 3.4에서 뭐 3.5, 3.6 올라가다가도 다시 3.5, 3.4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취업이 너무 용이하기 때문이지 않느냐이고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거는 그럼 재취업을 하는 분들은 구인 공고를 보고서 그거를 들어가서 이제 재취업이 됐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 구인 공고가 떨어지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 구인이 떨어지는 게 취업자를 구해서 사라진 거니까요. 그런 구인 부분도 공고가. 예. 물론 이제 아예 그냥 경기가 나빠지니까는 구인 공고 자체를 취소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예.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사가 나온 건데요. 갑자기 이 그 부정수급 신규 실업수당 청구 관련해 가지고서 부정수급 이슈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이제 좀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상승의 절반을 미국의 주 중에서 한 개의 주에서 다 차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까만색이 매사추세츠 주인데요. 여기만 아주 도드라질 정도로 이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 라는 그러네요. 것이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뉴욕주에 요 관련해 가지고서 업무를 하는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의 최근의 증가가 실제로 이제 청구를 한 것 그것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사기 시도를 반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이 부분을 아마도 앞으로는 조금 더 혹시나 이게 또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시장에서는 좀 체크를 하면서 가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금 과도하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실제보다도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실업이 왜 이렇게 낮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는 거 하고 이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매사추세츠에서 약간 좀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막 급격히 늘었다면 그건 이제 사실상 허수에 가까운 거니까. 네, 그렇죠. 요건 한번 진짜 좀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요런 이제 일자리 관련된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에는 이 문제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이 헤드라인 물가가 잘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근원 물가가 계속해서 너무 높다라는 것인데 이 근원 물가라는 거는 일자리 시장하고 연관이 과거에 보면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구인 공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즉 일자리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할 때는 근원 물가도 올라가고 반대로 이 구인이 좀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는 구인 근원 물가도 좀 내려오지 않겠느냐. 요 그림대로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CPI가 좀 더 선행한다는 거죠, 구인에. 구인이 근원 CPI에 선행을 하는 그림입니다. 구인이 선행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구인이 최근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원 물가가 하반기에는 하방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반기까지는 헤드라인 물가가 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크게 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근원 물가가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헤드라인 물가는 구체적으로는 요번에 이제 4.9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다음 달 숫자가 나올 때에는 4% 초반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달께 나올 때는 3% 내외가 나올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아주 운이 좋다라고 하면 2% 후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를 앞에 찍을 수도 있다. 앞에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근데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CPI 나올 때 그러니까 주거비가 한 60% 정도 기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주거비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한번 요 자료를 봐주시면 사실 주거비가 마지막
하나의 뭐랄까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네. 물가에서. 왜 그랬냐 하면은 이 그 다른 요소들은 각종 이제 물가에 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데이터들이 잘 작동을 했어요. 실제 선행성을 가지고서.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선행성을 가지고서 작동을 못한 것이 뭐냐면 집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내려오는데 주거비는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혹여나 이거 집값하고 코로나 때 워낙 독특한 상황을 우리가 겪었으니까 집값이 상승률이 내려갔지만은 주거비는 안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했었는데 요번 발표에서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로 주거비 상승률이 꺾였습니다. 조금 꺾였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 두고서 이제 워낙 이것도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는 왜냐하면 한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꺾여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이것도 경향성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주의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인플레이션이나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릴 때에 디플레이션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받아들이시는 게. 네. 근데 이거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이는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어떤 물건이 100원을 했는데 110원이 됐어. 엄청 인플레가 맞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게 다시 100원으로 떨어지면 디플레입니다. 네. 가격 자체가 내려간 거죠. 근데 110원이 112원이 되면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네. 2%로. 그러면 우린 이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목표도요.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물가가 이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물가를 잡아야지가 이만큼 많이 올라간 물가를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내리겠다가 아니고 예. 물가 상승 폭을 2%로 낮추겠다거든요. 예. 디스인플레 목표이다 보니까는 그 점을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드리냐면 이제 주거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하시는 이 반응이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집값이 어디 떨어졌다고 하느냐 하는데 목표 자체가 디플레가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에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상승률은 여전히 8.1%입니다. 예. 엄청 높아요. 근데 이게 꺾여 내려오고 있다. 이제 상승폭 자체가 이고 전월 대비로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전월 대비 숫자가 좀 내려오고 있어서 확실히 좀 주거비 쪽에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주거비가 지금 물가 상승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하반기에 특히 코어 물가가 잡히는데 기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고 특히나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 연초에 한 번씩 그 가중치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물가 가중치를 바꾸게 되면 초기에는 물가 가중치 바뀜으로 인해서 예상치 대비 물가가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물가가 작년에 높았던 요소들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이게 또 경향성이 있어서 그게 한두 달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영원히 오를 수는 없고 기저가 높아지니까는 그렇게 비중이 높아진 것들이 물가 상승을 나중에는 억제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올 초에 바꿀 때 주거비를 크게 늘렸거든요. 비중을.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주거비 상승이 디스인플레를 겪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의 안정화는 가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CPI나 뭐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니까 일단 기분은 되게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발등의 불, 아까 댓글 계속 올라왔던 부채 한도 얘기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부도 가지고서는 납니까 미국? 미국이 부도 난다라고들 보고 있죠 지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지금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미국 그 이제 몇몇 국가들의 1년 CDS 프리미엄 자료인데요. 좀 보시면은 저는 부도 난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여기에서 저는 좀 독특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다른 독특함이 뭐냐 하면 과거에도 보시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가 문제가 좀 있을 거야라고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은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보시게 되면 미국이 올라갈 때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높아요.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들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게 아니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도대체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되겠습니까? 네. 실제로 난다라고 하면. 그죠. 남색으로 이렇게 저 오른쪽 끝에가 살짝 쭉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미국이고 핑크색 같은 게 이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고요. 초록색이 멕시코, 초록색은 멕시코. 예, 빨간색이 한국이고요. 아, 한국이요.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독일입니다. 아, 독일은 참 부도 위험이 없군요. 네. 근데 참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011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11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미국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할 때 다른 나라들도 같이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훨씬 높게까지 올라갑니다. 예. 당연히 이제 미국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가 돼버리니까는요. 근데 이번에 독특함은 미국만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특이하다 느낀 게 정말로 미국이 부도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브라질 부도를 잡는 게 더 싸지 않나, 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가격 반영은 상당히 좀 독특하다라는 걸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과거랑은 다르다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가 많이 주가가 빠졌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해서도 지금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2011년도는 어땠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사상 초유의 정책들이 펼쳤죠. 뭐 제로 금리, 예.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펼쳤습니다. 그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어요. 처음 써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2010년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공화당은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2011년도에 부채 한도 협상 나는 해주기 싫어라고 강하게 나갔고요. 예. 특히나 그 중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는 소위 이제 티파티, 이제 뭐 그 정 안 되면은 나는 납세 불복도 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이런 세금 관련해 가지고 강경파들이 득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로고프 교수가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공공부채가 GDP 대비 90%가 넘어가면 원래는 부채를 내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서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게 되거든요. 부채 순기능인데 네. 그게 특정 비율을 넘어가면 오히려 저해를 하더라. 그게 90%로 해가지고서 2010년인가 9년인가에 이걸 가지고서 또 이 자료를 발표를 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기반이 돼서 남유럽 부채 문제 때에도 그리스 이런 데가 막 100%가 되니까는 아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 당장에 빚 갚아라 이런 얘기까지 갔었던 어떻게 보면 논리적 배경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 금융위기 닥치기 전에는 부채 비율이 60% 초반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양적 완화를 하니까는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었죠. 그래서 부채 한도 실제 협상을 해야 되는 2011년에 90%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정말로 괜찮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훨씬 그 위기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이어진 거는 그 각종 신용평가사들이 결국은 그렇죠. 예,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을 하면서 미국의 문제가 생기고 자산시장이 한번 이제 무너졌던 거거든요. 지금은 뭐 90%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뒤에 이제 신평사들이 사실 미국 신용등급을 깎으려면 그 기준이었으면 언제든 깎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14년인가 이때에 그 안에 넌 데이터가 잘못됐는데요, 교수님.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가지고서 이게 거의 사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미묘한 시기에 대두가 되었고 미묘한 시기에 사라져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면 오히려 올라갔다가 놀랍게도 지금은 부채비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채와 관련한 디폴트도 지금 미국만 이렇게 유독 높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약간 네. 그 내부적인 노이즈에 가깝다. 근데 좀 과도한 일정 부분에 배팅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라기보다는요. 알겠습니다. 자, 이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책도 쓰신 우리 정광 대표님,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로피안 힐링 리조트 푼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푼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